네, 시각 선거 상황실입니다. 본투표가 시작된 지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만큼 오늘 본투표율이 또 얼마나 높게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국의 투표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AI가 전국의 명소를 스냅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국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투표율 13.5%입니다. 네, 다음은 남산의 모습이 찍힌 서울로 가봅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민심은 어느 곳을 향할까요? 이 시각 12.5%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광역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투표율 12.5%입니다. 네, 이어서 대구 대명천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이번 사전투표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각은 17%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인천의 이 시각 투표율 13.4%입니다. 네, 이어서 무등산이 찍힌 광주로 가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권의 광주. 비교적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9.5%입니다. 네, 엑스포의 도시에서 이젠 빵지술래의 성지가 된 이곳 대전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14.5%. 네, 이어서 울산으로 가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또 그 속에서 흔들리는 표심도 적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시각 13%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호남 다음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세종인데요. 현재 투표율은 12.1%입니다. 네, 경기로 가봅니다.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이준석 후보는 현재 경기 화성시의 국회의원입니다. 최대 승부처 경기 14.1%입니다. 지리상 안보 이슈로 보수 성향이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입니다. 현재 투표율 14.3%입니다. 네, 충북입니다. 8번의 대선에서 당선인을 모두 마친 민심 압축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충북의 이 시각 투표율 14.4%입니다. 네, 다음은 충남인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4.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으로 가봅니다.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각 전북의 투표율 9.9%입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전남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은 9.6%입니다. 네, 다음은 경주 첨성대가 찍힌 경북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데요. 이 시각 투표율은 16.1%입니다. TK 경남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14.7%입니다. 네, 이어서 제주로 가봅니다. 이전 사전 투표에서 이번 사전 투표에서 제주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12.8%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현재 투표 상황 살펴봤는데요. 아직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까지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 선출되는 대통령 시대적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유지와 함께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MBN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장소에서 차례로 투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우리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제 뒤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인 305m 높이의 동부가 무역센터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과거 경제를 지탱했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숙제가 20년가량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이곳 송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GDP 5만 달러와 주가지수 5천 달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첫 번째 화두로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해선 그동안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됐던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곳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수도권으로서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오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은 인천이 13.4%, 경기도가 13.9%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통합과 저출생 위기 극복의 염원을 담아서 영혼합 화합의 상징이죠. 화개장터 그리고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전남 영광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진우 기자, 영남권 이 시간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가게를 정돈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영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올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개장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하동군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하동읍내보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내에 더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윗마을 구례사람과 아랫마을 하동사람이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상인과 소비자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흥정을 하지만 이질감은 전혀 없습니다. 치목동문은 물론 종종 혼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역 감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는 화개장터에서 지역주의 해체와 국민통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국민 대다수가 영혼함 지역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와 남녀 간 갈라치기도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이곳 화개장터처럼 혐오와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상생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대구 투표율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16.1%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은 12.5%, 경남은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개장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정치윤 기자,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영광군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영광군에 마련된 공동 육아 나눔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를 돌보는 품앗이 나눔을 하는 곳입니다. 또 영광군 가족센터에서 장난감 도서관 등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곳곳에 마련된 이런 시설 덕분에 이곳 영광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1을 기록했습니다. 6년 연속 전국 1위인데요. 전국 평균은 신혼 한 쌍당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0.75지만 영광군은 그래도 아이 한 명보다는 2명을 낳아 키우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최대 3,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산후조리는 물론 공동 육아, 아빠유직 장려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까지 세심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해결은 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과제일 겁니다. OECD는 앞으로 60년 뒤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전남 영광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전남 지역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사전 투표율이 모두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10시 기준 투표율이 9%대에 머물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 투표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이 어두운 내란의 밤을 작지만 소중한 빛으로 환히 밝혀 우리 모두를 함께 구했습니다. 빛이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고 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치킨 게임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까? 기호 4번을 보면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선 후보들은 어제 자정 마지막까지 남은 힘 다 쏟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그리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여의도 광장이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이었습니다. 이준석 군 대구였고요.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장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왜 마지막 유세 장소를 여의도로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12월 3일 날 있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그리고 그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3일 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갔을 때 그 국회를 둘러싸고 계엄군의 지지를 늦춰줬던 분들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당론으로 탄핵 소추안 반대를 선택했고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역시나 또 여의도 앞으로 광장으로 모여주셔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셨던 것 역시 국민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 여의도 광장 빛의 혁명이 시작되었던 곳인 여의도 광장에 다시 그 빛의 혁명의 주인공인 국민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조기 대선의 목표가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그 내란의 종식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그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번 마지막 유세로 잡았습니다. 계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서울 광장이었을까요? 시청 광장? 조금 전에 그 시청 광장에 모인 그 인파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좀 예컨대 이제 저는 이제 구로인데요, 구로갑인데 저희는 저희끼리 따로 지역에서 이제 총력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당협들 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대부분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저 사진이 어제 굉장히 그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고 저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빛의 혁명 계속 말씀하시던데 진짜 빛의 혁명이 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이것이 저 시청 광장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이른바 국중대로 북악산부터 해서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큰 길, 저기는 항상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고요. 저기서 역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어젯밤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구나 생각을 했고 여기 이제 개혁신당 안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자격은 없지만 왜 대구였을까? 네. 그냥 제 해석을 하자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이제 내가 보수의 앞으로의 미래를 잇는 이제 적자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의미로 아마 대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해석했습니다. 시청은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직선거법상 보니까 밤 9시까지만 마이크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정까지가 원래 시간이 있었으니까 후보들은 자정까지 각자의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강남역을 갔어요. 여기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선거 시작할 때는 또 12시가 넘어가는 순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선거운동을 또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항상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은 여의도 광장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작은 또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그래서 밤 12시에 바로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이 매우 짧고 이번엔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1시간이 참 아까운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역시 마지막 이 마이크를 쓸 수 있는 9시까지 이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선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온라인에서 끝까지 12시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12시가 넘어가는 순간 뭔가 이 표를 구하기 위한 행위는 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독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남역으로 결국 갔어요. 사실 조금 착오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마지막은 거기서 하겠다는. 제 기억에는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이제 강남역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주 예비 후보 때부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상징적인 곳인데 제가 체감하는 그 거리에서 또 전철역에서 체감하는 것은 젊은 층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주는 그런 젊은이들, 네.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이제 경적 울려주는 그런 젊은이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설란용 여사에 대한 학력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체감이 굉장히 이제 그 급격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청광장에도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았다고 해요. 갔었던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젊은이들의 마음, 그런 상징적인 장소의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간 것이 그런 선거 전의 막바지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거의 마지막에 젊은이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도층 이런 표심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사실 네. 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그 기성세대보다 훨씬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의 그 정치적 관심도 높아지고 투표율도 과거만큼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 정말 투표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네. 보고 있고요. 제가 20대일 때만 하더라도 2030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뭐 젠더와 상관없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그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사실 과거에는 2030 세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이내부터 뭔가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젠더에 의해서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보수 정당이 김웅민의힘을 지지도 하기도 하는 그런 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젊은 세대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노력들을 선거 기간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들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눈길을 끄는 모습이긴 했어요. 결국 원팀이 이렇게 갖춰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 이른바 빅텐트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지만. 네. 근데 사실상에 저는 빅텐트가 결국 완성이 된 마지막 그 날 밤에 저 굉장히 정말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빼고는 사실은 경쟁했었던 그 후보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이런 후보들이 다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원팀이 돼서 마지막에 유세하는 저런 장면, 제가 제 기억에는 역대 대선에서 저는 거의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인내와 뚝심을 가지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덕성이 있습니다. 정직함,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결국 그것이 저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절박함이죠. 이재명 그 독재 국가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대의 명분 때문에 저분들이 다 저렇게 한 무대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화개장터에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그 인품과 덕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불과 한 20일 동안에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당초 반명 빅텐트 외쳤던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와는 단일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있었던 단일화 이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로 하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여쭙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청구서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이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네, 김문수 후보에는 계속 단일화 이슈가 따라붙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끝내 무산이 됐거든요. 이게 선거 결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어쨌건 그 저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자신의 강력한 의지, 돌파력 이런 것도 보여줬고 최종적으로는 어쨌건 저희 당 내에서 단일화된 그 후보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그 철학과 가치관에 의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가 처음부터 확고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저는 다 지켜보시면서 평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그 거리에서 저희가 선거운동하면은 저희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 이준석 후보랑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되는 거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로서는 어쨌건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 결과는 그리고 그 과정은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결국은 누가 그 이재명 독재 막을 수 있느냐. 그 판단은 국민들께서 지혜롭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온도차 끝까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준석이 던지는 편 휴지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도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 이슈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벌어지는 단일화 이슈 결국은 안 됐거든요.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단일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 큰 변화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었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후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떠나서 정강훈 씨와 함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본인이 초대 당대표로서 가담하면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아무래도 중도층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2030 세대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세대 확장성이나 젠더 확장성에 아무래도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그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막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아까도 이야기한 영상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 요구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벽한 절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내지 제명시키지 못했고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뒀었고요. 그리고 또 그 친윤 세력들 아까 말하는 김재원 실장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황교안 그 무소속 후보마저 이제 지지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정선거론자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마저 지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와는 마지막까지 단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그런 명분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겠지만 이미 보수 진영 갈라진 상황에서 큰 판도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가 끝난 상황인데도 계속 단일화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권성동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를 향한 공개 서신을 또 SNS에 올렸는데 이게 또 눈길을 끌었어요. 이제 결단할 때다. 김문수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말했고 또 여기에 들린 댓글에도 눈길이 갔는데 골든 크로스라면서 왜 그러냐.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입장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목표가 있었던 건가요? 정치는 민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거리에서는 단일화 지금이라도 꼭 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정성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일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해보려고 했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 나름대로 또 판단하시고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주를 한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에서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을 받으려면 15%를 받아야 되고 절반을 보전받으려면 10%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사실 이 이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실제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희도 그래서 선거운동을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냥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서 표를 행사했을 때만이 그것이 실제 득표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030의 좀 주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또 2030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젊은 층의 지지가 주된 지지층이라는 것 자체가 최종 득표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여론조사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막판까지 최대한 본인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선거 비용 만약에 보전받지 못하면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개혁신당 관계자들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최대한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 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세차도 상당히 적게 운영을 했고 4대만 움직였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안 쓰긴 했다던데. 그렇죠. 유급 선거 사무원도 최대한 줄이긴 했습니다. 네. 결국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선거 공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에 어쩔 수 없이 거의 수십억 원의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아마 그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선거 비용 보전이 정말 큰 이슈인가요? 지금 아니면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완주를 해가지고 입지를 더 강하게 보이는 게 전략이었다. 어느 쪽일까요? 그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판단을 네. 했을 것이고 저는 이제 1994년부터 이 선거를 취재해 왔는데 네. 제가 본 경험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마지막에는 결국 양강으로 표가 갈려집니다. 항상 그랬었죠. 95년에 네. 제가 제일 처음 취재한 선거가 첫 번째 동시 지방선거, 그때 서울시장 민선 처음 뽑을 때였는데 박찬정 후보라는 분이 그때 1위였어요. 한때는 1위였습니다. 양당 후보를 제치고 마지막에 결국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97년에 이인재 후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3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2007년 이회창 후보도 그때 재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그 기세가 좋았습니다. 역시 3등이었고요. 2017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 정도였어요. 어떤 데서는 더 높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양당 후보들이 1, 2위를 차지했고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런 같은 패턴이 일어날 것이고 네. 두 자릿수 득표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일화를 러브콜을 구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 또 지원 사격에 나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좀 뒤에 배경을 찍어. 하나, 둘. 지금은 나라가 좀 어려울 때죠. 정직하게 잘 살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극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문수 박근혜! 김문수 박근혜!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실제 유세에 나섰습니다. 생각 의외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전직 대통령들께서 왜 저렇게까지 사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나서서 저렇게 할까?
사실 지금 여론조사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저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거죠. 공연이 나섰다가 체면 구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얘기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상권 물림마저 무너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 때문에 저분들이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투표율 지금까지 투표율 보셨지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 그동안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아까 성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보수 지지자들, 지역별로 봐도 지금 TK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들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고 그것이 투표율로 표현이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지원 사격을 한 것 같아요. 영화를 관람했어요. 세월호 잠수사 영화를 다룬 영화를 본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통 행보를 보인 것과는 좀 차별화가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아무래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표의 결집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진보층의 결집보다는 이제 중도층의 확장에 좀 더 힘을 쓰고 있는 반면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포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 때문에 보수표의 결집에 좀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선거 캠페인에 포커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적 성품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2년에 퇴임하신 이후에 뭔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또 항상 간접적으로 좀 뒤에서 목소리를 내셔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역시나 비슷한 행보를 보이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한 9시 41분쯤에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투표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도 취재진이 했는데 이 질문에는 좀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좀 뒤를 돌아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그래도 계속 눈에 띕니다. 대변인님. 자꾸 이렇게 사진을 자꾸 보도하시니까 눈에 띄는 거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방금 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투표는 해야 되는 것이고 투표는 네. 권리이자 의무이니까 투표하신 것이고 저희 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희 당 대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사실상 출당된 것이고 우리 당에는 어떤 영향도 앞으로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투표로 나섰고 어제 막바지의 막바지 선거 하루 전에 전임 대통령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하루였다면 어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입을 통해서는 모두 가족이 소환됐습니다. 다만 그 발언의 맥락은 좀 달랐는데요. 두 후보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정말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원래 동네 좀 나쁜 얘기 건달, 양보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원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 취직에 대한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녔는데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불법 취업.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5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족이 모두 법인카드를 그냥 쓰고 자식도 또 이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욕설을 퍼부는 이런 가족이 우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음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유세 내내 배우자 설란영 여사 그리고 딸 내외를 전면에 내세웠었는데 막판에는 아예 손자, 손녀까지 총출동해서 유권자들에게 큰 절을 떠올렸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의 기본을 찾아가면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뭘까? 저는 첫 번째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가화만사성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대선의 과정이 과거에는 비호감 대 비호감의 대결 이런 얘기들 늘 해왔는데 물론 이번에도 여론조사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한테는 비호감 비율이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는 그런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족이 정말 화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가족이구나. 그냥 청렴하고 깨끗하게 정말 살았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밑바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매우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그런 것이 지금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데이터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체감을 하고요. 오늘 이제 선거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상대 후보에게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죄 없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죄 없는데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요 사건들의 공범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 왼팔 분들은 다 이미 그 사건들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 복역 중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죄 없다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들 문제에도 공소장 판결문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것은 참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이 가족적인 따뜻한 친화적인 이미지 부각을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내내 이번 선거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건조하다고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반박하고 사과를 좀 내놓는 입장에서 어제는 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회한과 답답함도 좀 엿보이는 다소 감정적인 발언을 좀 시간을 꽤 길게 할애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특히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 500만 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드님의 불법 도박과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지난 22년 대선 때도 이미 한번 불거졌었고 그때도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라고 국민들께 사과를 했었고요. 네.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도 또다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걸 좀 악의적으로 다시 그 워딩을 꺼내면서 국민들께 또 이슈가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뭔가 아비로서 또 잘못 가르쳤다. 예. 아들과 함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드님의 뭔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덮는다거나 그걸 축소시킨다거나 이랬다면은 대선 지금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그걸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처벌을 받았고요. 지나간 사안입니다. 재발이 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덮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자꾸 들춰내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한 네거티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결국 국정 운영은 국정이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그 가족은 결국 정당입니다. 지금 저희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가족이 화목하신 거 좋게 봅니다. 그렇습니다만 네. 국정 운영을 같이 해야 되는 가족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이 경선을 했던 홍준표 시장은 탈당을 하고 지금 하와이로 가서 이준석 후보를 오히려 지지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끝까지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끝내 선거운동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정 운영을 함께해야 되는 가족부터 되돌아보라, 정당부터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또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영역을 봐야 될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김어준 씨 특정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이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사실 더 큰 화제와 논란이 된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습니까?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합니까?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해당 매체에서 나와서 한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사실 사법 리스크 가장 큰 절정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 결정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 소통 때 기각을 해준다는 입장이었는데 뒤집혀서 황당했다. 이 취지의 발언을 두고 이게 사법부 내통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지금까지 3년 동안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그 모습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권력의 사유화이고 국가기관의 사유화입니다. 우선 자신의 정당부터 완전히 사유화했죠. 당원 당규까지 본인만을 위해서 다 고쳤고 경쟁자는 모두 숙청이 됐고 최고위원이 강덕 최고위원이 우리 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존재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대표다라고 말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국회를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몇십 년 동안 지켜져 왔었던 민주적인 원칙과 관행 다 깨고 원구성을 그냥 완전히 그냥 독단적으로 해버렸고 국회 법사위는 거의 이재명 후보의 로펌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법관들까지 막 불러내고 검사 탄핵하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 탄핵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사법부를 완전히 그렇게 하려는 지금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법안도 이미 상정이 돼 있고 검사 파면제도라는 것까지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나 수사하고 우리 편 수사하면은 바로 파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관 평가제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는 사람은 평가 통해서 면직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장선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원도 우리가 이미 탄핵 심판 때도 헌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신문하면서 이것이 그 원고 국회 측에서 원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서 이미 그때 내통 의혹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하구나. 진짜 1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아니라 정말 이건 정말 공포죠, 공포. 네, 뭐 바로 어제 나온 논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 당일이니까 좀 표현 수위나 톤 조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후보 측에서는 애초에 직접 소통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소통이 직접 이뤄진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다면서 반박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너무 국민의힘 측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워딩 자체도 직접적으로 오진 않지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럴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법원이나 사법부 관계자들과 늘 소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 탄핵 전국적으로 그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네. 그때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헌법재판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대1로 지금 결론이 기각으로 나는 걸로 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실제 7대1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그럼 윤상현 의원은 내통한 겁니까? 그다음 헌법재판관들과 그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까? 다들 갖고 있는 정보망을 활용해서 거기에 정보망을 더해서 약간 예측하는 듯한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도 자신들도 그랬으면서 저희에게 어떻게 이런 걸 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10수년 동안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의 정보력에 의하면 가장 처음에 이 정당 차원에서 대법관 증언을 주장했던 거는 2010년에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2배로 증언해야 된다고 당내에 있는 사법제도 개선 특위위에서 대법관 증언과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을 하는 그런 안들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법개혁 안에서 이 대법관의 증언 같은 문제는 보수 진영, 한나라당, 국민의힘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니 이거는 뭐 사법부 장악의 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너무 과한 정치 공세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땠는지 그 본질적인 논의를 떠나서 판결 전에 그 내용의 유출 여부, 정황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거 하루 전에 나온 이슈라서 이게 표심에 얼마나 영향이 갈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양당, 양 후보가 서로 이제 맞불로 서로에 대한 논란을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 부분을 두고 이게 또 허위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짐 로저스 이분을 굉장히 전 과거부터 이제 주목해왔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나는 거기에 제일 먼저 투자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분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그 뉴스를 그 발표를 보고 진짜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북한 정권을 굉장히 옹호하고 친북적인 그 발언을 하고 그런 분이 이재명 후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드러났고 사실이 아닌 것인데 이걸 국제적으로 이렇게 망신이 됐고 집권 위에서라면은 어떤 일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걸 연결해 줬다는 사람은 정체도 불분명하고 이분도 또 이 사람도 친북적인 성향 의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직접 공개한 그 위챗에 보면은 뭐 공사님 고맙습니다 뭐 하고 그 이니셜이 나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외국 주재 공사라는 그런 의혹도 다시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것이 안보관 자체를 저는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한테 100억 원을 불법 송금해서 내 대선 운동을 위해서 방북하게 하겠다는 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런 것들의 재판, 삼판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게 만듭니다. 앞서 짐 로저스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송경호 교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본인이 직접 지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 반대로 유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선거 막판에 불거진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리박스쿨 논란, 댓글 조작 의혹을 두고 이거 해명해야 된다. 연관성을 좀 밝히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박스쿨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과 전혀 연관이 없다,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리박스쿨 대표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죠. 늘봄 교실에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리박스쿨이라는 곳에 줬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의 그 대표가 운영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서기도 했었고 또 김문수 TV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나가서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극우적 활동을 했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문수 TV가 거기에 후원사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박스쿨과 그 대표 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리박스쿨 사무실에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온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절대 모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리박스쿨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늘봄 교실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 조건으로 뭔가 댓글단을 운영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댓글단이 단 댓글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성 댓글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것이지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짧게 반론해도 네, 저는 선거 당일이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는데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댓글이라는 것으로 해서 과거 이제 무슨 그 드루킹 사건 이건 매크로를 돌려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댓글과 좋아요를 조작했기 때문에 불법인 겁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인데 그걸 마치 이것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게 첫째인 게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근거가 이게 불법이 되려면 김문수 캠프에서 이것을 사주했거나 이권이 오갔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 아니었냐? 같이 무슨 교육정책 자문위원 아니야? 교육정책 자문위원이 뭐 몇백 명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좌파건 우파건 관변 단체들이라면은 누군가와는 뭐 연결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걸 그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고 어차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은 밝혀지지 않을 거야 일단 던지고 봐. 이런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막판 이렇게 네거티브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면서 진흙탕 공방으로 선거운동이 마무리가 됐는데 유권자들의 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지 저희가 그 표심의 향배를 오늘 안에 잘하면 아니면 이제 적어도 새벽 이른 시각 안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결과들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일강 구도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당선의 윤곽이 자정 전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다. 그 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반전이 있었다면 지난 20대 대선의 박빙의 승부 기억하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소감이 전해진 새벽 시간, 새벽 2시 전후로 그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 분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께 몇 시쯤 오늘 당선 윤곽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 나올 것 오늘 나올 같습니까? 거고 아마도 17년 대선과 비슷한 시간인 한 10시, 11시 사이에 충분히 유력 내지는 확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도 이 출구 조사를 하잖아요. 출구 조사의 정확성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8시 그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아마 출구 조사를 실시한 곳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텐데 네. 그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오늘 몇 시쯤에 결과가 확정될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선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 좀 다를 것이다. 복수의 언론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가르게 될 변수 가운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준석 후보 얘기입니다. 끝내 완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보수 표심 혹은 중도층 표심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의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좀 있는데 앞서 뭐 이제 10%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는 여쭤봤으니까 양대 후보의 입장에서 어떤 셈법을 좀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준석 대변인께 만약에 10%를 넘기지 못하고 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보수 측에서 지금 단일화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됐듯이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표가 전부 다 보수 지지표인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분하는 그런 패턴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투표에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전략적인 단일화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종 결과는 근소한 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전 투표 때까지는 민심이 많이 급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근데 이제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두 번째 날 오후부터 사전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5일 사이에 또 많은 변수들이 일어났고 민심이 급변하는 게 체감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투표율이 본 투표율이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표 차이는 나지 않지만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투표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양당의 그리고 양대 후보의 모든 입장이 일단 공통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와야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대선 77.1%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서 고르게 좀 투표율이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캠페인 기간에 양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곳을 좀 집중적으로 가는지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집토끼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보수가 결집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할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호남 지역도 갔습니다만 역시나 우리가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까지 보면서 좀 통합적인 후보, 뭔가 전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후보를 목표로 선거운동을 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 중도층의 투표율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야 그리고 전국적인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야 뭔가 그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후보의 득표율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데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좀 지지해주던 시기에는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높아져야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다라고 예측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점점 2030 세대에서도 좀 갈라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젊은 세대의 투표율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선거 전략 차원에서 영남 지역표, 중도 지역표를 좀 집중 공략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면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집계될 오늘의 최종 투표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